안녕하세요. 중천 철학도서관 이달의 책을 소개드릴 숙명여자대학교의 박승옥입니다. 제가 이번 달에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아마 많이 제목을 들어보셨을 텐데 막스 호르카이머와 테오도르 아도르노의 계몽의 변증법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하는 까닭은 지난 몇 년 사이 또는 길게 보면 지난 한 세대 내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현대 사회를 가리켜 혐오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혐오의 시대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 다양성 내지는 다문화 사회와 관련해서 타자를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타자와 함께 살아가는 일 자체가 현대 사회와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혐오 범죄에 관한 뉴스들을 많이 들을 때마다 또 우리 사회에서도 세대 간의 갈등이라든가 또는 정치적인 태도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향해서 혐오 발언을 하는 그런 뉴스들을 들을 때마다 사람들이 왜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을까라고 생각들을 하시게 될 겁니다. 또 실제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일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것은 최근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역사적으로 이미 오래 전서부터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밀어내기 또는 나와 다른 사람들을 혐오하면서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혐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류 문화 역사에서 대단히 오래된 것이긴 합니다만 제가 이 계몽의 변증법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현대 사회를 이루고 있는 또는 그 현대 사회의 뿌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대 사회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유산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방식으로 타자를 밀어내는 방식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되물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계몽의 변증법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타자와 공존할 수 있을까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시자고 이 책을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가 이제 저출생 사회고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점점 더 한국 사회의 미래는 이제 다문화 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간단히 말하면 타자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삶의 양식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면을 뒤집어 보면 그렇게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들을 나와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또는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갖도록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의의 이름으로 또 때로는 사랑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옳으니 네가 또는 나와 생각이 다른 내가 틀렸다. 혹은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최소한 나의 생각에 너도 동의하거나 맞춰줘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말들을 하곤 하죠.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또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옳은데 왜 상대방은 나의 이 옳음을 추구하는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일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상대를 나의 생각에 맞게 또는 나의 판단에 맞게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것이 폭력일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호르카이머와 아도르노는 계몽의 변증법이라고 하는 책에서 인류 역사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는가를 말합니다. 본래 이 책은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그러니까 1944년에 그 초고를 탈고하고 그로부터 이제 몇 년 후에 책이 실제로 출간이 되긴 합니다만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쓰여진 책입니다.
근데 그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인류 역사에서 가장 끔찍한 폭력이 자행됐던 전쟁이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홀로코스트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나치가 저질렀던 폭력은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반인륜적인, 반인권적인 폭력이었죠. 여전히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런 반인륜적인 행위들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당시의 지성인들, 당시의 역사가들, 당시의 철학자들은 왜 이런 끔찍한 폭력, 더더군다나 근대라고 하는 역사적 시간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계몽, 신화와 마법의 시대로부터 벗어나서 과학과 기술 문명이 발전한 시대, 계몽의 시대였습니다. 이 계몽의 시대가 진행된 끝이 바로 2차 세계대전은 끔찍한 폭력이라고 하는 사실이 당시의 지식인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계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교육을 받는 겁니다. 무지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신화, 전설 또는 미신으로부터 벗어나서 과학과 지식을 통해서 올바른 것이 무엇이고 더 바람직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바로 계몽입니다. 그런데 이 계몽의 시대를 지나봤는데 왜 우리는 생각하기도 싫은 반인륜적인 범죄들, 오늘날의 혐오 범죄들도 사실은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설명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계몽의 변증법은 바로 그 이 책의 두 저자가 그 나치가 저질렀던 그런 폭력적인 일들이 어떻게 해서 계몽의 시대의 끝자락에 가능했는지를 분석한 것이기도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계몽의 시대 또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류 문명이 발전했던 그 계몽의 시대가 바로 그런 폭력성의 뿌리를 그 안에, 자기 안에 품고 있었다고 진단합니다. 사실 계몽이란 말은 영어의 enlightenment라고 라이트, 빛을 비추는 일입니다. 즉 무지라고 하는 어두운 우리의 정신세계로부터 빛을 비추어서 밝게 깨우치는 것, 그게 바로 계몽인 것이죠. 예전에 이 계몽소설이다 또는 계몽주의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 이전에 미신이나 무지 또는 어떤 신화나 전설에 맞춰서 실제 삶의 현실을 잘못 판단하거나 또는 병의 원인을 잘못 진단해서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그런 일들로부터 해방되는 것, 즉 무지로부터 벗어나는 일을 이제 계몽이라고 말해왔던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또 실제로 계몽은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초등교육이나 고등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달리 말하면 계몽되어 간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지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지식을 갖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에 대한 무지로부터 벗어나는 일이고 그렇게 알을 갖게 되면서 우리는 더 좋은 삶, 더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는 왜 이 계몽이 도리어 그런 어떤 타자를 배제하는, 타자를 폭력적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힘의 논리에 굴복하게 말았는가를 묻고 그 안에 뿌리를 거기서 찾으려고 했었을까요?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는 이렇게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산 가능성과 유용성의 척도에 들어맞지 않는 것은 계몽에게는 의심스러운 것으로 여겨진다. 자, 이 말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계몽의 시대와 함께 성장한 것은 무엇이냐면 과학입니다. 과학이 발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이 세계를 설명하는 하나의 틀로서 신화 내지는 종교 혹은 또는 미신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걸 의미하죠. 과학적 판단은 이 세계를 객관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을 조금 더 한 걸음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그 과학이 추구하는 객관성은 어디서 올까요? 그 한 축은 분명히 수학에서 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현실 또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수로 판단하는 것. 앞에서 제가 인용했던 계산 가능성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 수를 가리키는 것이죠. 또는 근대 과학 문명을 가리켜 이야기를 할 때 오직 측정될 수 있는 것만을 탐구한다. 이것이 과학적 탐구의 기본적인 에토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계를 설명할 때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설명하고 증명하는 것만이 또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학문적 탐구다라고 봤던 것이 근대 과학주의의 태도였습니다. 또 하나는 그 유용성이라고 하는 척도는 뭐냐면, 이른바 이 책에서 이제 널리 알려지게 된 표현이죠. 이 계몽의 변칙법을 통해서 많은 사회학이나 아니면 철학자들에게 회자되게 된 개념, 도구적 이성을 말합니다. 도구적 이성이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또는 유용한 수단이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힘이죠. 다시 인용문으로 돌아가면 계산 가능성과 유용성의 척도에 들어맞지 않는 것은 계몽에게는 의심스러운 것이 됐다. 자, 이걸 좀 쉽게 풀면 수학적으로 탐구해 볼 수 있는 것 또는 인류 문명에 유용한 것들만을 학문적인 탐구의 영역 또는 우리 삶에 의미 있는 것으로만 보려고 하는 어떤 종류의 태도가 이 계몽주의 시대에 성장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이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는 근대 과학기술 문명이 발전하면서 근대 과학의 기저에 깔려 있었던 이런 삶의 태도가 결국 인간의 삶을 재단하는 하나의 판단 기준으로도 작동하게 됨으로써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학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흔히 떠올릴 수 있는 개념은 객관성입니다. 어떤 문제 사안에 대해서 서로 입장이 다른 해석을 할 때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건 과학적으로 입증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거기서 논쟁이 끝납니다. 그건 너의 생각은 이렇고 나의 생각은 이래 라고 차이가 있을 때조차도 과학적으로 타당한 주장은 당연히 그것이 진리에 더 가까운 것이라고 보는 것이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의미 있는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는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그 객관성을 말하는 과학적 태도는 본래 무엇을 탐구하는 것이었는가? 그것은 물질적인 자연을 탐구하는 방식입니다. 물질적인 자연은 측정 가능하고 그런 의미에서 수로 표현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영혼, 인간의 정신, 인간의 삶도 그렇게 수로 측정되고 재단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되묻습니다. 만약 그런 과학주의의 입장에 따라서 그런 것들마저도 인간의 정신적인 삶이나 인간의 주관적인 태도 또는 주관적인 만족감, 욕망, 온갖 이런 정신적인 것들마저도 수로 측정해서 객관화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다루려고 하는 순간 무엇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동질화 내지는 동일화가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감정, 인간의 감각, 인간이 이 세계와 경험하면서 느끼는 모든 질적인 차이의 풍요로움은 수에 의한 차이, 즉 정도에 의한 차이로만 환원되는 것이죠. 자, 이게 선뜻 여러분들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정량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즉 양으로 표현한다는 관점에서 생각해서 그걸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무엇일까요? 만족감,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의 그 정도는 사람들마다 똑같은 일을 겪더라도 다 다를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 만족감의 정도 차이를 수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식당을 갔는데 별점을 매깁니다. 5, 4, 3, 2, 1. 자, 만족감의 차이는 사실은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을 수로 바꾸는 것에 익숙한 것이죠. 행복감? 그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호르크하이머나 아도르노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얼핏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질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건 비교가 불가능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54321이라는 숫자로 바꾸면 마치 비교가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기도 되죠. 유용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호르카이머와 아도르노가 속한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근대의 이후에 그 산업혁명 이후로 널리 확산된 자본주의 문명을 그토록 비판했던 이유는 이 자본주의 또는 오늘날의 표현으로 따지면 이 자본주의적 시장주의가 극도로 강화된 신자유주의적인 태도가 모든 것을 돈으로 평가하고 환산하려고 하는 것, 이런 태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질적인 차이들이 드러나는 그런 주관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 마치 별점으로 환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동질화하고 동일화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쉽게 얘기해보면 뭐가 될까요? 이 책의 계몽의 변증법이 저자들이 이 계몽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신화와 무지로부터 해방되었다. 해방을 목표로 했지만 이 계몽의 시대를 지나면서 오히려 계몽이 다시 신화가 되었다라고 비판합니다. 계몽이 신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동질성 내지는 동일화라고 하는 것이 마치 과거의 신화가 그랬던 것처럼 이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르카이머와 아도르노는 모든 인식이라고 하는 건 궁극적으로는 권력이라고도 봅니다. 인식이 권력이다라고 하는 건 아마 이 표현을 통해서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근대가 시작할 무렵 프란시스 베이컨이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한 말의 이면에는 이 세계에 대한 지식, 알을 갖게 되면 이 세계를 내가 통제하고 다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해서 힘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호르카이머와 아도르노의 표현으로 바꾸면 인식, 즉 아는 것이 힘, 권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인식의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과학이고 이 과학이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적인 것, 정신적인 것, 문화적인 것들마저도 과학적인 탐구 방식, 이 물질적인 대상을 다루는 탐구 방식처럼 탐구하려고 할 때 거기에서 앞서 말씀드린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 그런 권력을 대입시켜 보면 서로 질적으로 차이나는 것들을 지배하고 통제함으로써 이런 계몽주의적 이성, 합리성, 도구적 합리성을 따지고 정량적인 분석에 통해서 수적 관계를 통해서 분석하려는 태도 안에 포착되지 않는 것들은 진리의 영역에서 배제하려고 하는 힘으로 작동한다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문화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동일성의 범주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은 배제하거나 또는 그 동일성의 범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것들을 조작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타자,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나와 다른 삶의 태도를 갖고 있는 이질적인 타자들을 배제하거나 그들을 나와 동일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 폭력적으로 바꾸는 그런 일들의 뿌리가 바로 그런 근대적인 문화에 있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일상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때로는 나와 똑같아지기를 요구하는 것 또는 나와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정의, 내가 생각하는 올바름에 비추어 보면 틀린 것이 되는 거죠. 동일성의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이 자리를 잡고 나면 그것과 다른 것은 거짓이 되는 겁니다. 적대적 관계, 이런 이분법적인 도식의 태도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호르카이머와 아도르노는 2차 세계대전이 지나면서 어떻게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런 끔찍한 폭력을 낳게 됐는가, 그것을 바로 이런 동일성의 폭력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동일성의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타인을 또는 타자를 혐오하고
배제하게 되는 그런 문화의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호르카이머와 아도르노, 특히 아도르노는 부정의 변증법이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 이성의 진정한 능력 또는 인간 이성의 진정한 사유는 무엇인가? 그건 바로 부정성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정성이란 나에게 주어진 것 혹은 내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을 의심해 보고 그것을 거부해 볼 수 있는 힘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계몽의 변증법의 저자들은 이 계몽의 변증법이라고 하는 책에서 당시의 대중문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커다란 비판을 가합니다. 그 당시 1940년대나 또는 이 책의 2판이 출간된 1960년대의 대중문화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TV가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럼 TV를 우리가 무엇이라고도 불렀냐면 바보상자라고도 불렀습니다. 그것은 정보가 일방적으로 그 수용자에게 전달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즉 대중문화가 사람들을 무비판적으로 만드는 그런 문화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오늘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디지털 사회는 과거의 대중문화와는 다른 쌍방향의 문화다. 우리는 그 디지털 인프라를 통해서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 또는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당연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자기의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만 소통하는 세상,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아예 소통의 목록에 올라 있지 않은 그런 배제가 일어나고, 또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유튜브의 알고리즘 같은 걸 통해서 보면 나하고 나의 취미나 나의 기호에 맞는 것만이 나에게 정보가 노출된다면 내가 굉장히 편향된 생각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것은 아도르노나 호르카이머가 비판하고자 했던 대중문화의 역기능, 자기만의 생각에 갇히게 되는 그런 것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 사유의 진정한 기능은 무엇이냐면 내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 또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한 번쯤 부정해보고 의심해 볼 수 있는 힘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가능하게 하냐면 내가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의심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뻔하다라고 생각해보면 다른 생각이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한번 의심해보면 다른 가능성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른 가능성이야말로 내가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혁신하고 더 나은 존재로 옮겨가게, 나아지게 할 수 있는 힘이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일성 또는 내가 옳다고 믿는 것만에 고착해 있으면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혁신이나 새로운 변화를 끌어내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새로운 혁신과 변화의 기저에는 바로 부정성, 내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한번 의심해 보는 것. 자, 그런데 이걸 또 다른 방식으로 풀어서 보면 내가 당연하게 여기는 걸 의심해 보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차이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또는 나와 삶의 태도가 다른 사람들을 내가 나의 안에서 대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도르노는 이 작품에서 주체의 깊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주체의 깊이라고 하는 말은 자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나 자신의 삶을 꾸려가기 위해서 내 스스로의 자기 정체성, 자아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 주체의 깊이는 바로 이 자아의 깊이겠죠. 이 자아의 깊이는 어디서 오냐면 나와 생각이 다른 타자를 내 안에 끌어안고 있을 때, 즉 나와 다른 것이 내 안에 많이 포함되어 있을 때, 자, 이걸 어떻게 일상의 용어로 이야기하면 삶의 경험이 풍부해진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삶의 경험이라고 하면 나와는 좀 이질적인 것들을 많이 겪어본 것이죠. 모두 동질적이고 같은 것들만 내 안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와는 다른 이질적인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이 삶의 경험의 폭이 넓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도르노도 똑같이
이것이 삶의 깊이, 자아의 깊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몽의 시대가 폭력의 시대로 전락하고 말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동질적인 것, 동일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전체주의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자국 중심주의 또는 자문화 이기주의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는 까닭은 그런 어떤 동일성 중심주의,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런 태도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폭력적인 타자를 혐오하고 그런 타자를 배제하려고 하는 폭력적인 행동을 초래할 것이라 경계하기 때문입니다. 계몽의 변증법의 저자들이 궁극적으로 경계했던 것, 나치가 그랬듯이 전체주의적인 폭력, 그 뿌리는 나와 생각이 다른 존재,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나와 똑같은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생각, 바로 거기에 그 위험한 힘이 숨어 있었다고 진단한 것이죠. 이 책은 사실 읽기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당시의 시대문화적인 배경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고 해겔의 변증법이나 또는 당시 어떤 논의되고 있는 여러 틀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전 지식이 있어야 조금 접근이 용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책을 한번 읽어주십사 또는 함께 공유해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앞서 말씀드렸던 주체의 깊이, 내 삶은 풍요로운 삶인가? 혹시 내가 타자를 몰아내고 그래서 나의 삶 자체를 획일화된 삶, 획일성이 지배하는 삶으로 내 스스로가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경계해보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책의 저자들이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건 인간 이성의 정말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당연하다고 믿고 있는 걸 한번 의심해 볼 수 있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타인과 다른 종류의 삶에 대한 개방성을 열어놓겠죠. 여러분들께서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씩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 사회를 함께 성찰하는 걸 통해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삶도 더 풍요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천 철학도서관에 추천하는 이달의 책, 이번 달에 그 계몽의 변증법이라고 하는 책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